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일본 최고 권력자가 쓰러졌다. 범인은 32살 대한의 청년.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어로 외쳤다.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 일본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토를 죽였나? 안중근이 대답했습니다. 15가지 죄목이 있다. 하나씩 알려주겠다. 명성황후 시해부터 의병 학살까지. 과연 15가지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1909년 10월 26일, 그날 아침 하얼빈역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가을날이었죠. 역 광장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전 총리이자 조선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그는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를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 특별 열차가 하얼빈역에 들어섰습니다. 이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열차에서 내렸죠. 그의 나이 68세.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던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32세의 조선 청년 안중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권총이 쥐어져 있었죠.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토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러시아 병사들이 안중근을 체포했고 이토는 곧바로 의료진에게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이미 그의 심장을 관통한 뒤였어요. 30분 후 이토 히로부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 제국을 이끌어온 거물 정치인의 죽음.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안중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어로 외쳤어요. 코레아오라. 대한 만세라는 뜻이었죠. 그는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러시아 병사들은 당황했고 일본 영사관 관계자들은 경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청년의 의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안중근은 그를 저격해야만 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인가? 이토 히로부미. 1841년 일본 야마구치현의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하야시 리스케였죠.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15세 때 조슈번의 하급 무사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이토라는 성을 얻게 됩니다. 1860년대 일본은 격변의 시대였어요. 250년간 이어진 애도 막부가 무너지고 있었죠. 서양 열강의 개항 압력 앞에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토는 존왕양이 운동, 즉 천황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리했습니다. 1863년 22세의 이토는 영국으로 밀항했죠. 그곳에서 서양 문물을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배워야 한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일본이 시작되었죠. 이토는 신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양을 배우자고 주장했어요.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1871년 이토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2년간 시찰했습니다. 그는 철도를 보고 놀랐고 공장을 보고 감탄했으며 의회를 보고 배웠죠. 귀국 후 그는 일본 근대화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1885년 44세의 이토는 일본 최초의 내각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는 헌법 제정을 추진했어요.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반포되었죠. 이토는 일본을 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토는 개혁가였습니다. 근대화의 선구자였죠. 일본 국민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략자의 얼굴이었죠. 조선을 향한 야욕.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일찍부터 조선 침략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이다.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어요. 1876년 이토는 조일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체결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킨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조선의 항구를 열고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했죠. 관세 자주권도 없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경제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탐과 놀이에 착취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한 거죠.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어요. 이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보냈죠.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토는 총리로서 전쟁을 지휘했어요. 전쟁은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습니다. 2000년간 이어진 중국의 영향력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이제 조선에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는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이끄는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했어요. 그들은 오코루에서 명성황후를 찾아 칼로 난자했습니다. 황후의 시신은 불태워졌죠. 이토 히로부미는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후였다는 의혹은 짙었어요.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을 견제하려 했죠. 이토에게 명성황후는 눈엣 가시였던 겁니다. 사건 후 이토는 미우라를 일본으로 불러들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었어요. 고종은 경악했습니다. 왕비가 궁궐 안에서 살해당했죠. 고종은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어요. 아관 파천입니다.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 궁궐이 아닌 외국 공관에 피신해야 하는 치욕이었죠. 이토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라는 강대국 앞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일 전쟁과 조선의 운명.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과 만주를 놓고 싸운 전쟁이었죠. 이토는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원로 정치인이었어요. 전쟁은 조선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로 진격했죠. 조선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조선의 철도는 일본군이 장악했고 조선의 항구는 일본 군수물자 기지가 되었습니다. 1905년 9월 러시아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일본 연합함대에 격파당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죠. 아시아 국가가 유럽 열강을 이긴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조선에는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거죠. 이제 조선을 지켜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방문했어요. 그는 덕수궁으로 고종을 찾아갔죠. 외부 대신 박재순, 학부 대신 이완용 등 친일 대신들을 대동했습니다. 이토는 조약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을사늑약, 정식 명칭은 을사조약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다. 이것은 조선이 독립국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고종은 거부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이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대신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죠. 밤 11시까지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이 찬성했어요.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다섯 역적의 탄생이었죠.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고종의 동의도 없이 대한제국의 어세도 찍지 않은 조약이었죠.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었지만 일본은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이틀 후 11월 19일 조선의 관보에 을사조약 체결 소식이 실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죠. 많은 이들이 통곡했습니다. 대신 조병세는 자결했어요. 민영환도 자결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남겼죠. 2천만 동포여,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다. 부디 정신을 차려 실력을 기르라. 통감 이토 히로부미. 1905년 12월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했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죠. 이제 조선의 모든 정치는 통감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약이라는 이름의 식민 지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토는 철저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행정,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대한제국 군대는 1907년 강제 해산되었죠.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대가 사라진 거예요. 해산 군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의병에 가담했어요.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농민, 유생, 해산 군인들이 총을 들었죠. 그들은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이토는 가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을 불태웠어요. 의병으로 의심되는 자는 현장에서 사살되었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907년 이토는 고종을 폐위시켰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삼았죠.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한 겁니다. 이토는 이를 조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순종이 황제가 되었지만 그는 이미 꼭두각시였습니다. 실권은 모두 이토에게 있었죠. 대한제국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이토는 조선의 경제도 장악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 조선의 땅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일본인 이민자들이 몰려왔죠. 비옥한 농토는 일본인 지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조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어요. 이토는 교육도 통제했습니다. 조선인 학교는 일본어를 가르쳐야 했어요. 조선의 역사와 문화는 폄하되었죠. 조선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일본이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도 탄압받았습니다. 신문은 검열당했어요. 독립을 주장하는 글은 삭제되었죠. 신문사는 폐간 압력을 받았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영국인 발행인 배들은 독립을 지지하다가 일본의 방해로 결국 파산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일본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조선에서는 침략자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빼앗았고 조선인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조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죠. 안중근, 의병이 되다.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태훈의 장남이었죠. 안씨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고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어요.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한학을 배웠고 프랑스 신부에게 천주교를 배웠죠.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고 정의로운 성품이었어요. 20대의 안중근은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평안도 진남포에 사몽학교를 세웠어요. 돈학교도 설립했죠. 젊은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배워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이 체결되었죠. 안중근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상투를 잘랐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머리를 기를 수 없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의연금을 모았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했죠.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안중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서울을 떠나 북으로 향했죠.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안중근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연해주로 갔어요. 그곳에는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었죠. 그들 중 상당수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최재형, 이범윤 등이 그곳에 있었어요. 안중근은 의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병 부대를 조직했어요. 무장투쟁만이 답이라고 믿었죠. 1908년 그는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함경도 경흥, 종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부족했고 병력도 열세였어요. 일본군은 막강했죠. 안중근의 부대는 고전했습니다. 몇 차례 전투 끝에 다시 연해주로 물러나야 했어요. 안중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전면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적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 1909년 초 안중근은 결심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요. 이토는 모든 침략의 원흉이었죠. 그를 제거하면 일본의 조선 침략 계획이 흔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이 동의했어요. 그들은 거사를 계획했죠. 하지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거사를 준비하다 1909년 10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을 거친다고 했죠. 안중근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회다. 그는 동지들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덕수는 창춘에서,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거사하기로 했어요. 이중으로 기회를 잡는 거였죠.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그의 품에는 브라우닝 자동권총이 있었죠.
탄환은 7발이었습니다. 10월 21일 안중근은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었어요. 그리고 이토의 일정을 파악했죠.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가 하얼빈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중근은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인지 보여주소서. 만일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힘을 주소서.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동생들에게요. 불효자 중군이 이제 큰일을 하려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일이오니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10월 25일 밤 안중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의 인생은 끝날 겁니다. 그는 각오했어요. 죽음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어요. 7발. 충분하죠.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내일 대한의 역사를 바꾸자. 10월 26일 새벽 안중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었죠.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2세의 청년.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죠. 오전 8시 안중근은 여관을 나섰습니다. 하얼빈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한산했죠.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다녔어요. 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였어요. 러시아 관리들, 일본 거류민들, 그리고 구경꾼들이죠. 안중근은 그들 틈에 섞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구경꾼처럼 보였어요. 오전 9시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토를 태운 특별 열차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안중근의 심장이 뛰었죠. 그는 주머니 속 권총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었어요.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죠. 러시아 의장대가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내렸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검은 중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안중근은 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선을 삼킨 자, 수많은 조선인을 죽게 한 자였죠. 고종을 폐위시킨 자, 나라를 빼앗은 자였습니다. 이토는 러시아 관리들과 악수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여유로웠죠. 자신이 몇 분 후 죽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러시아 병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환영 인파 속에서 통제가 쉽지 않았어요. 이토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5m로요. 안중근은 권총을 꺼냈어요. 이토와 눈이 마주쳤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안중근은 그 눈을 기억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었어요. 안중근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었어요. 이토의 가슴에 명중했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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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이토는 비틀거렸어요.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고함소리가 터져나왔죠. 러시아 병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안중근은 계속 쐈습니다. 이토를 따라온 일본 관리들에게도 총을 겨눴죠. 그들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안중근을 덮쳤어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죠. 권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 대한 만세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흔들었어요. 러시아 병사들이 태극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안중근은 놓지 않았죠. 이토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총알은 이미 그의 심장을 관통했으니까요. 30분 후 이토 히로부미는 사망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거물, 조선 침략의 원흉, 메이지 유신의 원로였죠. 그는 하얼빈역 대합실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안중근은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헌병들이 그를 끌고 갔어요. 하지만 그는 당당했죠.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나는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 일본 영사관은 경악했습니다. 본국에 긴급 전보를 보냈어요. 이토 히로부미 피격, 사망. 범인은 조선인 안중근.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은 호해를 발행했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토공을?
하지만 조선에서는 달랐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숨죽였어요. 공개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었죠. 일본의 감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집마다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해냈다. 이토를 처단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구나. 잘했다. 재판정으로 안중근은 러시아 경찰에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어요. 범죄가 일어난 곳이 러시아 영토였지만 피해자가 일본인이었고 범인도 일본의 보호국인 조선인이라는 논리였죠. 러시아는 고민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어요. 결국 러시아는 안중근을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했죠. 11월 1일 안중근은 기차로 위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후 차지한 만주의 요새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일본 관동 도독부가 있었고 재판소도 있었죠.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독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의연했죠.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안중근을 신문했습니다. 미조부치 검사가 물었어요. 왜 이토공을 죽였나? 안중근은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15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처단했을 뿐입니다. 15가지 죄목? 그게 무엇인가? 안중근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미조부치 검사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범의 변명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논리적인 고발이었던 거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2월 7일 위순 감옥 안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일본인 판사, 일본인 검사, 일본인 변호사였죠.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안중근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을 연설의 장으로 만들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죄를 인정하는가? 안중근이 답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전쟁 포로입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적국의 장수를 처단했습니다. 그럼 이토를 죽인 이유를 말하라. 안중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15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하고 힘찼어요. 그 목소리는 위순 감옥을 넘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15가지 죄목. 그것은 한 청년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고발이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심판이었죠. 과연 그 15가지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안중근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1910년 2월 7일 위순 감옥 안법정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피고인석에 섰어요. 일본인 판사 3명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재판장 오다 요시히데,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피고인 안중근, 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공을 살해한 죄로 기소되었다. 죄를 인정하는가? 안중근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적국의 침략 원흉을 처단했을 뿐입니다. 나는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당황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암살범의 태도가 아니었죠. 그는 자신을 군인이라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 미조부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공을 죽인 이유를 상세히 말하라. 안중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15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목들로 인해 그를 처단했습니다. 하나씩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2세 청년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2천만 민족의 한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안중근이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입니다. 일본 관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중근은 계속했어요. 이토는 당시 총리였습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죠. 이토는 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어요. 안중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와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오코루에서 황후를 찾아 칼로 난자했어요. 황후의 시신은 불태워졌죠. 한나라의 국모가 궁궐 안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미우라의 단독 범행이었다. 이토 공관은 무관하다. 안중근은 냉소했습니다. 미우라는 이토의 부하였습니다. 사건 후 이토는 미우라를 일본으로 불러들였지만 처벌하지 않았어요.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었죠. 이것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토는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입니다. 둘째, 안중근은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폐하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입니다. 1907년 고종 황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을사능약이 강제로 체결된 불법 조약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황제로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안중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토는 이를 조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어요. 한나라의 황제를 외국인이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이것이 침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토는 순종을 황제로 앉혔지만 그는 이미 꼭두각시였어요. 모든 실권은 이토에게 있었죠. 이토는 대한제국의 진짜 지배자였습니다. 셋째, 안중근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입니다. 11월 17일 이토는 덕수궁에 쳐들어왔습니다. 조약문을 들고요. 그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것이었어요. 외교권을 잃는다는 것은 독립국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안중근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토는 대신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죠. 밤 11시까지 강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5명의 매국노가 찬성했어요. 고종 황제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어세도 찍히지 않았어요.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인 조약이었죠. 하지만 이토는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법정에서 일본 관리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을사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 안중근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합법? 황제의 동의도 없고 어세도 없는 조약이 합법입니까? 협박으로 얻어낸 서명이 합법입니까? 이것은 강도 행위입니다. 넷째, 안중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입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해산 군인들은 분노했어요. 그들은 의병에 가담했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안중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토는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을 불태웠어요. 여자와 아이들도 살해했죠. 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재판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어요.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장 반란군이었다. 안중근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 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침략자는 일본이었어요. 자기 땅에서 침략자와 싸운 것이 반란입니까? 다섯째, 안중근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정권을 강탈한 죄입니다. 이토는 통감으로 부임한 후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행정, 사법, 군사, 외교.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뿐이었어요. 모든 결정은 이토가 내렸죠.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이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예산을 쓰는 것도, 관리를 임명하는 것도 모두 이토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안중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토는 대한제국의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관 없는 왕이었어요. 이것이 보호입니까? 이것은 식민지 지배였죠. 안중근은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어요. 여섯째, 철도, 광산, 산림, 그리고 모든 이권을 강탈한 죄입니다. 이토는 통감이 된 후 대한제국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경부선 철도, 경의선 철도는 일본이 차지했어요. 우리 땅에 깔린 철도인데 우리는 사용료를 내야 했죠. 광산도 빼앗겼습니다. 금광, 은광, 석탄 광산이요. 일본 회사들이 헐값에 채굴권을 샀어요. 대한제국 정부는 거부할 수 없었죠. 안중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산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창한 숲들이 베어졌어요. 목재는 일본으로 실려갔죠. 고기잡이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토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선의 토지를 빼앗기 위한 조직이었어요. 비옥한 농토가 일본인 지주의 것이 되었죠. 조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일곱째, 제1은행권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입니다. 1905년 이토는 일본 제1은행권을 대한제국의 화폐로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화폐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대한제국 정부는 더 이상 돈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가 일본 은행의 통제를 받았죠. 이것은 경제 침략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계속했습니다. 여덟째,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입니다. 1907년 8월 1일, 이토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약 9,000명의 군인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안중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많은 이가 울면서 총을 내려놓았죠. 어떤 이는 자결했습니다. 어떤 이는 의병이 되어 싸우다 죽었어요. 나라에서 군대를 빼앗는다는 것, 그것은 나라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는 대한제국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아홉째, 교육을 방해하고 우민화 정책을 편 죄입니다. 이토는 조선인 교육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학교는 일본어를 가르쳐야 했어요. 조선어 교육은 축소되었죠. 안중근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역사 교육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는 폄하되었어요. 대신 일본이 조선을 문명화시킨다는 거짓을 가르쳤죠. 교과서는 검열당했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은 삭제되었어요. 독립을 말하는 교사는 해직되었죠. 이토의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조선 민족을 우민화시켜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거였죠. 열째,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입니다. 이토는 조선인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유학을 철저히 통제했어요. 안중근은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인들이 선진 문물을 배우면 일본의 침략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우면 독립을 갈망할 테니까요. 이토는 조선인을 무지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배우지 못하게 만들려 했어요. 이것은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는 범죄였죠. 11번째, 안중근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교과서와 책들을 압수하여 불태운 죄입니다. 이토는 조선의 역사책, 애국 서적들을 탄압했습니다. 신채호, 박은식 같은 민족주의 학자들의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어요. 학교와 서점을 급습해 책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죠.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책들이 재가 되었어요. 안중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것은 문화 말살이었습니다. 민족혼을 지우려는 시도였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죠. 이토는 우리에게서 과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12번째,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고 세계에 거짓 선전을 한 죄입니다. 안중근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토는 세계 각국에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 조선인들이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 일본은 조선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선인 중 누가 일본의 지배를 원했습니까? 고종 황제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민영환 같은 충신들은 자결로 항거했죠. 의병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우리는 보호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했어요. 이토의 선전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13번째,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가 평화롭다고 거짓 선전한 죄입니다. 이토는 조선 통치가 순조롭다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조선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안중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화롭다고요? 의병 전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감옥은 독립운동가들로 가득 찼죠. 매일 고문과 처형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탄압받았습니다. 집회는 금지되었어요. 조선인은 자유를 빼앗겼죠. 이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은 포갑이었습니다. 14번째, 안중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목 중 하나였어요.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입니다. 이토는 늘 동양 평화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일본은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러일 전쟁을 일으켰죠. 모두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안중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약탈과 침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존중할 때 이루어지죠. 나는 동양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가능해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 할 때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토를 제거한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침략의 원흉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의 가능성을 열었어요. 15번째, 안중근은 마지막 죄목을 말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살해한 죄입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일어서며 항의했어요.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인가? 안중근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토와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메이 천황은 쇄국파였어요. 서양과의 개항을 반대했죠. 하지만 이토를 비롯한 유신파는 개항을 원했습니다. 1867년 고메이 천황은 갑자기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천연두였다고 하죠. 안중근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후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죠. 이토는 유신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토가 고메이 천황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소문은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그의 죄목에 포함시킵니다. 재판장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모함이다. 하지만 안중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든 있든 이토 히로부미는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안중근은 15가지 죄목을 모두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을 들었죠. 일본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암살범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일본의 침략이 심판받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 미조부치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이토공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 보호정치는 합법적이었다. 안중근은 냉소했습니다. 합법? 강제로 얻어낸 조약이 합법입니까? 근대화?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근대화라고 합니까? 일본이 조선에서 한 것은 약탈과 학살이었습니다. 재판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매번 당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죠.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안중근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 원한으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군의 수괴를 처단했어요. 안중근은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 평화의 파괴자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빼앗은 원흉이었어요.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학살자였죠. 나는 그를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동양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안중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라면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나를 의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토를 침략자라고 기록할 겁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요. 하지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할 겁니다. 안중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동양평화 만세! 법정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1910년 2월 14일 재판장 오다 요시히데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예상된 판결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재판부는 안중근을 전쟁 포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일반 살인범으로 취급했어요. 이것은 안중근에게 모욕이었죠. 안중근은 항의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안중근을 군인으로 인정하면 을사조약과 통감정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테니까요. 안중근은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법정에 호소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죠. 사형 선고 후 안중근은 위순 감옥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었어요.
하지만 안중근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죠. 안중근은 자서전 안흥칠 역사를 썼습니다. 자신의 삶과 독립운동, 그리고 거사의 경위를 기록했어요. 후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또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안중근의 정치 사상을 담은 저술이었어요. 그는 진정한 동양평화가 무엇인지 썼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 군사동맹을 맺고 공동은행을 만들어 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서양 열강에 대항하고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안중근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100년 후의 동아시아 협력체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양평화론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안중근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감옥에서 안중근은 휘호도 많이 썼습니다. 위국헌 신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일일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는 200여 점의 휘호를 남겼습니다. 각각의 글씨에는 그의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중군이 이제 갑니다.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네요. 하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오니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겠습니다. 조마리아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답장했죠. 내가 나라를 위해 이런 큰일을 했으니 어미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위해 울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가거라. 안중근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을 꿇었어요. 천주교 신자로서의 믿음을 지켰죠. 위순 감옥의 일본인 간수들도 안중근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연함, 그의 신념, 그의 품격이요. 그것은 보는 이를 감동시켰어요. 간수 쿠리야마는 후에 회고했습니다. 안중근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나는 그를 존경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안중근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는 미사를 드렸죠. 빌렘 신부가 와서 마지막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안중근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준비되어 있었죠. 오전 10시 간수가 왔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안중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의연하게 걸었어요.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본 관리들이 서 있었죠. 안중근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를 처단했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나를 따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안중근은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세 번의 만세 후 안중근은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안중근 의사는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어요. 안중근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후 나의 유해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회복하면 고국으로 옮겨달라. 나는 천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안중근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중근의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의 유해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일본은 안중근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안중근의 정신은 무덤에 묻힐 수 없었어요. 그의 정신은 살아서 퍼져나갔죠. 안중근의 죽음은 조선 민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성이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우리도 일어서야 한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죠. 3.1운동은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7천여 명이 죽었고 1만 6천여 명이 다쳤어요. 하지만 독립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죠.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정신을 이어받은 독립투사들이 모였어요. 김구, 이봉창, 윤봉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중근의 뒤를 따랐어요. 그들도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독립했습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총을 쏜 지 36년 만이었어요. 안중근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독립을 완성했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을까요? 의사였을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를 의사, 즉 정의로운 선비라고 부르죠. 역사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중근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였어요. 그는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였죠.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아니면 침략의 원흉? 역사는 이것도 판결했습니다. 이토는 침략자였어요. 그는 한 민족의 자유를 빼앗았죠. 그는 수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안중근이 말했던 15가지 죄목.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이었죠. 2025년 지금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입니다. 안중근은 강대국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옳다고 믿는 일을 실천했죠. 둘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안중근은 가족도 재산도 목숨도 버렸어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였죠. 셋째, 동양평화의 비전입니다. 안중근은 복수를 위해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였죠. 넷째, 품격과 의연함입니다. 안중근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다섯째, 역사의식입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역사에 기록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실을 남겼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올린 3발의 총성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제국주의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한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를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의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김구,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이죠. 그들 모두가 안중근을 따랐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은 독립했습니다. 안중근의 꿈이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동양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역사 문제로,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죠. 안중근이 꿈꾸던 진정한 동양평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안중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용기를, 그의 희생을, 그의 비전을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에 답해야 하죠. 당신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안중근 의사는 32년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요. 그가 위순 감옥에서 쓴 마지막 유묵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안중근 의사. 그는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힌 곳을 찾는 것은 우리 세대의 과제예요. 언젠가 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